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증명하는 통화 녹음이 나왔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김건희가 얼마나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공개 시점도 절묘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지요. 이런 녹음이 나왔는데도 특검을 거부한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겁니다. 구치소에서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던 윤석열도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짓말로 쌓아올린 거짓의 탑이 밑에서부터 우르르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의 이번 내란은 자신과 마누라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날까 봐 저지른 짓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청소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이 이번에 추위를 보내면서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셨던 쌍화탕 그것도 녹용이 들어간 거 이거를 세상에 9,900원에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많이들 구매하셔서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딱 5일간만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어제들 너무 많이 구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좋은 기회니까 많이 챙겨서 하루에 한두 번씩 드시고 봄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선물하셔도 좋죠. 그리고 정어리몰에 도다리 쑥국도 지금 반응이 뜨거운데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제철이니까요. 이것도 살아있는 생도다리 바로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 싱싱하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새봄맞이 특별 대잔치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화요일 아침 함께할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김남국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참 절묘한 시점에 김건희 육성이 나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드디어 나왔군요.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앞두고 있고 오늘 윤석열 최후 진술을 하는 날인데 과연 뭐라고 할까 궁금했는데 이 상황에서 김건희 녹취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음성 녹음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김건희 녹음 공개합니다. 들어보시죠.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예,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취임식 전날 통화한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음성 녹취 공개된 거는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1분 그 언저리쯤에 이루어진 통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김영선이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추가되는 통화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윤석열이 좀 해줘라 이렇게 윤석열이 얘기하니까 명태균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참 말을 안 듣네요. 좀 반대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라는 얘기 안 하고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서 들으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 녹취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40분쯤 뒤에 김건희와 명태균이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것처럼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루라고 했어요.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공천해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녹취 내용의 일부분에 불과했고 이미 윤석열하고 다 해주기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하면서 확실히 윤석열이 윤상현이한테 공천해줘라라고 얘기했다는 걸 재확인했다고 하는 점에서 이거는 공천 개입을 뭐 어떻게 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전혜원 원장님 김건희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좀 느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이 사람 정말 태도가 단정하지 못하구나. 얼마나 이렇게 상대방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그 기본 예의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아나무인인지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 보니까. 그렇죠? 그 당의 중진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최재형 목사 만날 때도 얘기 들어보면 뭐 가래침 꽉 빗고 맨발로 막 사람 만나고 뭐 심지어 일각에서는 뭐 소파에 기대서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본인이 대통령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여당이 될 당은 내 하수인이다라고 취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권성동이라는 말을 듣고 참 실소가 났는데요. 권성동 의원의 부인을 비롯해서 당내 정치인들의 부인과 이 김건희가 예전에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언니라고 불렀다라고 하면서 야, 이 상황에 따라서 김건희라는 인물이 수시로 바뀌는 인물인 거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실제로 공천 개입에 개입했다라는 명확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왜 이미 이른바 명태균의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결정적 증거물을 이미 입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끝내놓고도 왜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았냐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이번 주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고요. 만약 국민의힘이 이걸 계속 방해하거나 최상목 권한대행과 손잡고 거부권이라는 카드를 쓴다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거는 극우의 당, 내란 옹호의 당을 넘어서 범죄 옹호자 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멀더 요원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천박, 산티, 무례, 아나무인 참. 김남국 의원님. 네. 이런 사람이 참 대통령 부인 자리 참 그렇고 검사 와이프로도 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하고 계속 통화를 문자 카톡을 주고받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국회 대정부질의와 법사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국민이 이제 납득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영부인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공적인 그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통화 녹취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보궐선거 한 자리 한 자리가 정당의 명운을 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천 주는 거를 별일 아닌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그 당에 굉장한 실세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도 그냥 권성동이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정당의 공천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악 영향을 미쳤을지 저희가 이것을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27일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태균 특검법대로 가는 거고 그 사이에 검찰이 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가지고 와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 정도의 녹취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소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검찰이 또 한 번 또다시 치욕스러운 역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이번 주라도 김건희를 불러서 소환 조사를 저는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김건희 음성 처음으로 공개되니까 여러분들 흥미진진하시죠? 좋아요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지금 벌써 12,000명 접속해 계신데 좋아요가 3,000명밖에 안 되시네요.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지만 방금 전에 천안에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고속도로 공사하다가 무너졌는데 작업자 8명이 매몰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어오는데 예, 잘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녹취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아,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주,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선생님. 내일같이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명태균 씨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었죠. 윤석열, 김건희. 야, 잊지 않고 지금 잘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참 놀란 게 국민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부인을 하고 딱 잡아떼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탁 나왔지 않습니까? 김승환 평론가님, 저것만 있겠습니까? 아, 더 많죠. 지금 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말의 죄책감이 나오는 뭔가를 피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공천에 대놓고 개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가서 사법 처리를 받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공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꾸로 친윤 쪽에다 부탁을 하겠죠. 그러니까 누구 좀 잘 좀 봐주세요. 한 번쯤 좀 들여다봐 주세요. 이 정도 부탁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당선인 부인이 대놓고 이렇게 공천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둘째로는 당선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부인이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 거라는 거고요. 그걸 그런 역할을 자기 부인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입니다. 정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은 이미 그 대통령 당선됐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렇게 정무 감각을 갖고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개입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이미 이전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명태균이 81차례에 걸쳐서 비공표 여론조사 전달했다고 하잖아요. 그 전달하니까 윤 대통령은 체리따봉 보내고 김건희는 충성 이렇게 해줬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은근히 윤 대통령이 1위가 나오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1위가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명태균한테 부탁하는 것까지입니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관계라고 하면 대통령 당선 후에도 관조공사도 자기가 다 주도했을 거고 자기 사람들 다 갖다 집어넣고 뭐 이 불법 업체들 전부 다 갖다 넣어가지고 공사시키고 그것만 그치겠습니까? 이전에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른바 김건희와 가까운 사람들 정부 요직에 다 부탁해가지고 집어넣는 작업들도 했을 거고요.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 그 건설할 그 노선 바꿀 때도 과연 얘기 안 했을까요?
이런 게 하나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마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약간 걱정되기는 합니다. 저렇게 천박하고 참 값싼 목소리를 계속 듣기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페르시아님, 이빨이 없는 발음이야. 남희연우님, 가래침 안 뱉은 것만 또 다행. 빙그리님, 몸이 안 좋기는 누워서 통화하는구만. 그래, 누워서 통화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지금 이제 국정농단에 깊숙이 했던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윤석열 이자 그동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대국민 기자회견 했을 때 뭐 그러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죠. 참 누가 더 악랄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윤석열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명태균 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이제 여론조사 뭐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요거는 뭐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뭐 수도 없이 받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뭐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뭐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막 집에서 혼내고 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제 너한테 뭐라고 더 말할 힘도 없다. 아휴, 꼭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지난번에도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그랬다가 곧바로 인원 했잖아요. 그 조작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삶 자체가 조작 아닙니까? 예전에 광고에 아버님 집에 보일러 좀 놔드려야겠어요. 이런 건 기억나시죠? 윤석열 구치소에 국어사전 좀 보내줘야겠어요. 요즘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 국민을 너무 우롱하는 말이고요. 사실 뭐 이게 언어 도단을 넘어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미 명태균과 윤석열 통화 녹취록, 그리고 드디어 나온 명태균과 김건희 육성, 그대로 말 그대로 목소리 그대로 나온 것으로 전 국민 앞에 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부인이 본인을 도와서 뭐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범죄를 사실상 공모한 것이지 뭘 저게 국정에 대한 조언을 한 겁니까? 국정농단에 직접 김건희가 개입하고 윤석열은 그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계엄 선포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딱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사실 300만 원 명품백 터졌을 때도 여론이 안 좋았지만 이건 300만 원이 아니라요. 사실 공천 장사를 했다. 이건 30억일 수도 있고 300억 원으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과정을 봤을 때 범죄 집단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고 헌재에서 현명한 판단을 탄핵 심판에 대해서 내려주시겠지만 김남국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이 부분은 또 범죄이기 때문에 뭐 정치관계법이라든가 또는 뭐 뇌물죄라든가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첫발이 저는 이번 주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명태균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육성 녹음 공개의 큰 의미가 왜 윤석열이 이런 미친 짓을 저질렀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한테 닥쳐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결정적인 게 저는 명태균 변호사, 남상권 변호사가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태균의 황금폰 검찰에 제출할 수 있다. 아니면 민주당에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남상권 변호사 얘기를 듣고 윤석열, 김건희 느낌이 어땠을까요? 한번 그때 당시 남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 언론이랑 재판대에 제출하겠다는 그거는 명태균 씨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데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고 또 다른 그 사회단체나 그 외 기타 제출할 곳이 많습니다. 굳이 검찰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에는 제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는 뭔가요? 그 의미는 굳이 우리가 검찰에 제출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적 관심사이고 하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금 현재 휴대폰을 폐기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폐기했다. 네. 버렸다는 겁니다. 폐기했다고 하니까 뭔가를 또 감추는 의도가 있다라는 단어로 들리는데, 버렸다라고 처남이 보기 버리고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해도 약간 거래를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 나 빨리 구해줘. 너 검찰 네가 다 좌우할 수 있잖아. 그랬는데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김남국 의원님, 그때 당시만 해도 검찰에 내버리면 이게 이제 다 사라져 버릴 것을 걱정을 한 거죠. 실제 그때 검찰에 수사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건 수사 자체가 뭐 9개월, 10개월 검사조차 없는 그냥 수사팀에서 묵혀져 있었고요.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된 뒤에 조금 수사가 되긴 했지만 그때도 역시 수사가 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그 상황에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는 체포 직전까지 윤한홍 의원 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정치인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명 로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뭐 협상을 하려고 딜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끝장난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던 그 상황이 바로 저 영상 남상권 변호사가 나와서 했던 말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뭐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그냥 무너져서 내란과 계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명태균 씨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님도 얼마 전에 만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술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자세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내가 뭐 이 정권에 기댈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폭로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핵심에는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런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전 됩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명태균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뉴스타파가 수사보고서 하나 입수해서 공개했었죠. 그게 11월 4일 날 작성한 수사보고서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대통령실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보고서라는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난 다음에 수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올렸다는 얘기는 대검한테 보고했다는 얘기일 것 같거든요. 대검을 통해서 아마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실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오늘 또 한겨레가 또 보도했거든요. PNR 여론조사,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한 곳이 PNR이거든요. PNR 압수수색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라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기자회견이 11월 7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11월 7일 뒤쯤에 작성한 보고서거든요. 십며칠 날 작성했다 그래요. 그런데 검사 8명이 여기다 연서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필요성을 건의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평검사 8명이 왜 연서명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기자회견과 그리고 명태균 수사보고서 1차로 올린 것하고 그 다음에 PNR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하는 보고서, 이게 양쪽에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이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았고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더군다나 11월 7일 날 왜 느닷없이 윤 대통령이 갑자기 명태균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을까.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 창원지검 쪽에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끊고 여론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계속 찍어 눌렀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12월 3일 날 덜컥 계엄 선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보고서나 명태균 관련돼 있는 수사가 계엄 선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될 텐데 아마 또 했던 이야기들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헌재 변론에서 김봉식 전 서울청장도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사. 그게 뭘까요? 그때 당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게 됐는지 이유와 동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증인도 아시다시피 증인도 놀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45년 만에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왜 도대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줄 수 없나요? 아니 그런 부분이 뭐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뭘까요, 김남국 의원님?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것 때문에 계엄하고 내란을 하고 군을 동원해서 국회로 쳐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윤석열이 개인적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명태균 의혹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봉식 청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뭔가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그러니까 가정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김봉식 차장은 언론에서 이야기한 추정하고 있는 개인사가 김건희 때문에 한 거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다 분석 보고를 그렇게 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헌재에 나와서는 지금 그걸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김봉식 청장 말이 거짓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 헌재에 나와서 하는 부인하는 발언 자체가 곤혹스러워서 저는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저희가 추정을 하면 윤석열의 개인사가 뭐가 있습니까? 개인사라고 하는 거 떠오르는 거는 구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한테 고무옷으로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 이런 개인사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김건희에 대한 부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수사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계엄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수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 국무위원들, 관저에서 사저에서 술 먹고 계엄 준비하고 논의하고 비상독권을 해야 된다라고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들 수사해서 결국에는 검찰이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됐다라는 것을 공소장에 담았기 때문에 이 개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명태균 특검, 김건희에 대한 수사 압박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JDID님은요? 계엄 안 하면 이혼한다고 했겠지. 전혜원 원장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사실 계엄 터지기 전부터 그런 이제 소문을 이제 보수 인사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최초로 재임 중에 이혼당한 대통령이 되고 싶느냐 이런 말을 뭐 서슴없이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었고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김건희가 나타나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실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데 추정해 보건대 명태균을 둘러싼 본인의 부정부패 매간매직 의혹이 드러날까봐 윤석열에게 이제 계엄하는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이혼을 하던가 어떻게 해라 라고 압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보면 최근에 김건희와 명태균 간의 통화뿐만 아니라 국정원장과 문자 주고받은 그러니까 이거는 계엄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거죠. 사실 명태균 의원은 검찰 수사선상에 이미 올랐고 국정원장과 문자 받은 이건 진짜 국정농단이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혼을 고리로
윤석열을 더 압박했고 내가 보기엔 윤석열은 내심 좋아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옳다구나 하고 이걸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상황을 보면 참 씁쓸하고요. 헌재에서도 윤석열의 뭐 장황한 뭐 반국가 세력 탓이니 뭐 야당 탓이니 이런 말 듣지 마시고 얼마나 이 개인이 대통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가 이 점도 좀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가 이제 이렇게 딱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막 이런저런 죄송합니다. 핑계를 댔던 것들 다 이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명태균 수사를 해왔던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넘겼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검찰이 해온 거 보면 오로지 가리기에만 급급했죠. 주가 조작도 뭐 가가지고 황제 폐하 모시듯이 조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헌재에서 검사들 탄핵 심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검사한테 압수수색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혐의 사실로는 없습니다. 김건희 피의자의 증권 계좌가 한국거래소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는 되었다는 것이네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회신을 해올 때 이상거래가 있다고 할 때 누구의 무슨 계좌, 어떤 내역, 누구의 무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거래 연고는 김건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좌 추적을 진행한 겁니다. 그럼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주거지나 사무실 등의 휴대폰 이런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좀 사실 상세히 설명드린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뭘 할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계좌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 분석 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좌에 이용된 것들 중에서 여러 계좌와 관련된 그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와 관련되어서 그 사람의 피의자를 특정해서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김건희만 사실 김건희가 제일 많이 관여가 돼 있잖아요. 수익이 거의 안 났는데 한 6, 7명 수익 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수익이 났다라고 추정이 되고 또 1차와 2차 주가 조작을 나눌 수가 있는데 1, 2차에 모두 주가 조작을 사용된 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 거의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방조나 공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완전 주범. 처음부터 애초에 직접 아예 이 사건을 거의 뭐 설계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관여 정도가 높다라고 평가해야 되는데 이 사람 김건희에 대해서만 수사를 안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해놓고 김건희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안 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브리핑에 설명했다 하니까 헌법재판관이 들을 필요 없다라고 지금 잘라버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방금 정계선 헌법재판관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아주 정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헌재 그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하는 거를 쭉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나마 참 다행이다 싶은 게 윤석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떤 혼란이냐면 도대체 상식이 뭔가 막 이렇게 하도 그냥 궤변에 당해가지고 그래도 참 헌법재판관의 그 재판관들이 질문하는 거라든지 추궁하는 거 보면은 참 상식이 있구나. 상식에 입각해서 하구나. 그리고 역시 핵심과 전곡을 제대로 찌르는구나. 신뢰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똑같이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전원일치 파면 판결을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헌법재판관은 뭐 온갖 음모론을 제기하고 재판관 뭐 집 앞에 찾아가 가지고 뭐 시위하고 그러는데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중앙일보가 정리도 했지만요.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탄핵 변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이 국회 개헌권이 왜 들어갔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 12차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선거 부정은 아예 질문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윤석열이 내가 군 투입했어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거는 다른 거 뭐 구구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왜 개헌군이 들어갑니까? 왜 서버를 가가지고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국헌문란에 해당이 된다라고 헌법재판관들은 다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에 가서 개헌군 투입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국회에 개헌군이 투입되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위헌적 계엄이었다, 내란이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라고 재판관들이 다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갖 선동하고 음모론 얘기하고 그러는데 헌법재판관들은 핵심적인 내용만 들여다보고 최종 파면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그 재판 과정에서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헌재 재판관들에게 쭉 그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 보면 다른 것에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러함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는 그 형사재판처럼 그런 걸 따진다기보다는 지금 위헌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다행이고 정말 우리 헌재가 이번 기회에 사법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지금 기능을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은 언론에서 본인을 보수로 분류하든 진보로 분류하든 상관없이 헌법 수호의 본연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걸 흔드는 사람이 바로 헌법기관인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주도적으로 헌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권성도 의원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요. 오히려 이런 행동이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것을 헌재로 하여금 더 확신하게 하는 하나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윤석열 헌재 마지막 최후 진술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도 참 궁금합니다. 세 분 패널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라고 그럴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작가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아마 질문하실 것 같은데 앵커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미리 물어보길래 개소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왜 계엄이 정당했는지 아마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운데 그동안에 대국민담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그게 위헌 위법적인 행위라는 걸 인정하기보다는 그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좀 놀란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사과한다? 제가 볼 때 사과할 스타일도 아니고요. 사과할 사람 같았으면 진즉에 사과했겠죠. 그리고 부하들 아무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의원이니 요원이니 인원이니 이런 소리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랑 통화했을 때 뭐 전화통화하는데 뭐 술 먹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 선망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구질구질하게 헌법재판하고 난 다음에 최후 변론에서 저 헌법재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발 제 부하들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 모습 보면 절대 그럴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마침 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익명으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구질구질한 스타일 아니다. 임기 연연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임기 단축 계엄 얘기를 꺼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하야하는 일은 없다. 야당의 사악한 상상력이자 희망사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세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왜 그랬냐면 오늘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윤잘알에게 물었다.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이렇게. 그러니까 윤잘알이 이제 윤석열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늘 윤석열 최후 진술 어떻게 나올 건가 그렇게 좀 알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전화를 돌려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몇 사람한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복귀해도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할 것. 그 승부수가 임기 단축 개헌론. 그러니까 내가 뭐 돌아간다고 그래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 파면 안 시켜주면 내가 임기 단축하고 개헌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고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나는 지금까지 그가 사과한 걸 본 적이 없다.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1시간 넘게 그동안 했던 말을 더 선동적으로 할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인은 이미 극우 부정선거를 흡수한 상황에서 입장을 바꿀 이유도 시간도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셔서 대한민국 최고 패널인 우리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한 거예요. 전혜원 원장님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윤석열 씨의 뜬금없는 사랑 고백이 날 것 같습니다. 어허. 김건희 사랑에. 왜냐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헌재에서 하는 말과 그동안 너무 동떨어진 발언이나 본인의 입장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호수의 달그림자하고 또는 뭐 국회 연설할 때 박수도 쳐주지 않았다는 등 이게 헌재 재판관들이 듣기에 참 고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씨가 단 한 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짓을 벌였겠습니까? 그동안 한 태도를 보면은 대국민 담화라든가 KBS와의 어떤 기자회견 형식의 인터뷰라든가 회견도 아니죠. 보면은 늘 김건희를 감쌌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등 본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국정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옹호하는 등. 그래서 저는 헌재에서 혹시 윤석열 씨가 마지막으로 김건희 나 버리지 말아줘. 나 이렇게까지 노력해. 라는 정말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닐까 우려가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슬픈 예감이 그동안 맞았다는 겁니다. 제 발언은 실제로 그렇게 발언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발언까지도 해왔던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측면에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은요? 이제 사실은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조기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 지도부 일각에서는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윤석열에게 제발 마지막이라도 좀 사과를 좀 해달라라는 그 입장을 의견을 계속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알다시피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그래도 옆에서 야 이거 잘못됐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뭐 멍청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망상에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념과 확신에 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고요. 만약 바뀌려고 했다라고 하면 헌재에서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했을 텐데 헌재 10차 변론까지 내내 말도 안 되는 뻔뻔한 정말 양심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 뻔뻔한 거짓말을 오히려 목소리 높이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 10차 변론에서도 역시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가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민주당 탓이다. 국민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똥을 싸지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헌법재판관과 국민이 고역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사과할 놈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요. 제가 챗GPT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그거 재밌네요. 물어보니까요. 예상되는 최후 진술의 주요 내용. 첫째, 자신의 신념과 소명 강조. 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결정과 행동의 정당성 주장. 제가 내린 결정은 국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어떠한 사적인 이익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정적, 야당 등 또는 외부 세력에 대한 비판, 저를 향한 정치적 공세와 왜곡된 프레임이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넷째, 국민과 역사에 대한 호소. 비록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께서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섯째, 후회 또는 유감 표명 가능성. 국정을 운영하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넷째까지는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게 끝인데요. 후회 또는 유감 표명 가능성에 인공지능 얘가 가로를 이렇게 가로를 쳐놨어요.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나 과정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그러면 국정을 운영하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가 예측을 했거든요.
한번 좀 비슷하게 맞추는지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차라리 윤석열이가 AI한테 물어보면 더 낫겠네요. 아니 근데 AI조차도 윤석열의 사과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이나 다른 얘기들은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공지능이 예측하고 있네요. 사과는 절대로 할 놈이 아니고 이제 방금 AI가 정리를 해본 최후 진술 가운데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 계속 계몽령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근 상황과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상당히 요즘 그 관심을 끄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제로데이라고요.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스포일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내용을 다 말하지 않지만 일단 망상을 쫓는 망상가 정치인하고 진실을 쫓는 전직 대통령 간의 어떤 그 진실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데 거기에 보면 그 진실을 쫓는 전직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 파괴로 나라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다라고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그게 민주주의를 파괴해가지고 나라를 구할 수는 없다고 일가를 합니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뭐라고 그게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게 이제 굳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서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권력을 잡았던 모든 독재자는 항상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끝나고 나면 뭐가 남았는지 압니까? 무덤과 폐허예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죠. 오늘 헌재 변론 최후 진술을 앞두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올린 SNS가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 의원이죠. 감사원장을 지냈던. 최근에 한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동문은 그랬나 봐요.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 동문도 이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청구인 측이면 국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회 측 증인들 진술이 가짜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디가? 그리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서 다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재형 전 의원은 그거는 아니다. 아니다. 왜?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내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왜 몰랐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 길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없다. 내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은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윤석열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사소한 단어나 지엽적인 사실로 변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지금 너는 다 가짜임이 드러났다고 하지만 홍장훈이나 곽종군의 진술이 좀 지엽적인 것에서 오락가락하는 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판사 출신이에요. 최재형 전 의원이. 감사원장을 지냈고.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병력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다. 이런 주장. 이거를 어떻게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가 걱정된다. 네 생각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정말로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런 것에 휩쓰이면 안 되고 더 전략적이고 친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늘 건강하고 자주 연락하자. 이렇게 편지 쓴 것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수 정치인
판사 출신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번 헌재 판결을 통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를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전혜원 원장님? 예,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가슴에 이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왜냐? 헌정 수호 세력,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 같이 지키자라는 뜻이지 보수 진보 나누고 특정 정당 나눠서 싸우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마 최재형 전 의원도 그런 면에서 이걸 쓴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국회에 군인, 그것도 무장한 군인을 난입시켜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그냥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의 폭도일 뿐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폭도이고 그 폭도의 수괴가 윤석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런 적인 측면에서 이걸 많이 좀 봐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 꼭 봐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헌정 질서를 중요한다고 얘기를 할 때 이제 헌법재판관도 중요하고 우리 법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 경찰이잖아요. 이번 과정에서 보셨죠. 윤석열에게 영장 발부한 판사 잡겠다고 폭도들이 물러와서 그냥 시위를 한 게 아니라 경찰을 때렸습니다. 경찰관들 다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관의 집 앞으로 몰려가서 막말을 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헌재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시점에 경찰들이 휴가도 다 못 쓰고 지금 경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누가 나라를 생각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사람인가, 이 관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폭도를 선동하고 청년들을 팔아서 본인들의 이익만을 챙기는가, 이 세력으로 좀 나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이 드디어 탄핵되는 그날 이제 사실은 전 국민이 모두 태극기 배지를 달고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헌재에서 파면을 안 할 걸로 기대하는 거야말로 호수의 달그림자를 쫓는 생각인 거죠.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모든 걸 봤고요. 헌재에 가 있는 여러 가지 쟁점 중에 계엄 선포부터 국회 포위, 선관위의 군인 투입 등등의 여러 쟁점이 있지만 계엄 선포부터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절차적인 위법이 중대하고 또 계엄 포고문에 나와 있는 국민을 처단한다, 정치활동을 모두 금한다는 것 자체가 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명백하게 증거로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각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돼요. 앞서 저희가 페이스북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의원의 글을 봤는데요. 거기에 굴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냐,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만 있고 국민이 법조문으로 한글로 되어 있는 법조문만, 그 단어만 읽어 내려가면 계엄이 된다, 내란이 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댓글에 125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 대부분이 이 글 자체를 부정하고 기각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국민들, 도대체 어떻게 그 미몽에서 깨어나게 해야 될지 좀 너무나 답답하고요. 저희가 진보냐 보수냐 정치적 이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혜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어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수호하는 것,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을 수호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저런 이상한 구구 세력이 준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고, 제발 헌법재판 선고,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 뒤로는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최후 변론. 그리고 이제 쭉 뭐 증거 조사하고 나서 국회 측 또 윤석열 측 이렇게 증언 듣는데 윤석열 진술이 맨 마지막에 잡혀 있죠? 네. 밤에 한 8시, 9시쯤 될 것 같은데 오늘 끝나면서 곧바로 헌재가 선고 날짜를 알려줍니까? 지금 아직 그 구체적으로 보도가 안 됐는데요. 선고 날짜와 관련되어서는 평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심리 절차를 생각해 보면 아마 안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담아야 될 그 판결 선고문에 뭘 담고 뭘 놓고 이 과정이 굉장히 헌법재판관들 물론 생각은 같겠지만 결론은 같겠지만 문구와 내용 쟁점을 정리하는데 사실 인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율하는 과정을 언제까지 끝내자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어두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선고 시점은 조금 추후에
판결문이 작성되는 시점을 좀 고려해서 추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결론은 더 없겠죠, 이제. 변론은 더 없습니다. 예. 예, 오늘 최후 변론 되어 다 있고요. 끝나는 거죠. 예, 나머지 조금 미진한 어떤 증거 조사하고 국회 측에 2시간 최후 변호인단이 이렇게 쟁점을 정리한 진술하고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 변호인 2시간 하고 나머지 이제 무제한으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이 최후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딱 끝나면서 이 다음 선고는 몇 월 며칠입니다. 딱 이렇게 알려주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제발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3월 11일 예상합니다. 저도 3월 11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겹치는데요. 이제 또 예측하기로는 또 오늘 이제 선고 시점을 왜냐하면 워낙 이게 정치적으로 그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그런 어떤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또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선고 시점을 알려주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이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오히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탄핵을 계속 찬성했는데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상식과 공정과 나라의 질서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집단 정신적 붕괴가 올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언제든지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찬탈해도 된다라는 이런 신호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모두 들고 일어나서 거리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이야말로 헌정수호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헌재의 판단이고 또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발 청년팔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들을 동원해서 본인들의 불법 독재를 옹호하는 듯한 걸 자꾸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대다수가 구속되고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그것을 선동한 행위는 지금이라도 좀 멈춰 주십시오. 네, 전 그 지난주에 김재규 재심 결정이 났잖아요. 법원에서. 그다음에 김재규 평전을 좀 들여다보면서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11.6 사태 주인공이기도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저격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여러 이제 조사 합수부의 조사 과정에서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이유로 이제 재심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평전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이 유언을 2번 남겼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언 남긴 거는 사형이 집행되기 하루 전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녹음 형태로 30분 정도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영원한 발전과 11.6 민주혁명 회복, 이 정신이 영원히 빛날 것을 저는 믿고 또 빌면서 갑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요. 아침 이제 7시에 사형 집행실에서 집행관이 유언이 있느냐 물으니까 짧게 2마디를 했습니다. 이걸 저는 윤석열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갑니다. 나의 부하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게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부하들을 감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뭐 품격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면 자기 지시에 따라 가지고 움직였던 군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떳떳하다면서요. 이런 사람들을 최소한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수 쪽에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오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좀 하길 바랍니다. 최소한 그 정도만이라도 좀 댐댐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마저도 안 한다 그러면은 뭐 역사의 죄인은 물론이고 다시는 보수진영조차도 되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주 정도 평이 기간이 주어지니까 3월 중순에는 이제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만 그 2주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제 김건희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평이는 평이대로 가고 제가 그래서 항상 요즘 들어서 강조하는 게 대청소의 시간입니다. 이제 대청소해야죠. 새봄을 맞으려면 묵은 먼지 다 털어내고 대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청소 얘기했더니 발빠르게 아이디를 대청소로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진짜 빠르시네요. 예. 볼펜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대청소님이 또 글도 잘 올려주셨어요. 좋아요는 윤석열 파면의 KTX입니다. 대청소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라는 동료를 윤석열 파면의 KTX입니다 하셨는데 사실은 윤석열이라고 아니고 다르게 썼는데 제가 그걸 읽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 예. 자, 이제 헌재 선고가 남아 있는데 이 헌재 선고가 이제 임박하니까 또 랄지를 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자들도 이번에 한꺼번에 우리 대청소할 때 다 쓸어버려야죠. 한번 뭐라고 짓거리는지 들어보시죠.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엉뚱하고 잘못된 결정이 내리면 그러면 국민이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죠. 그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허영 교수가 이대로 대통령 파면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그냥 수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참 누가 가루가 되어서 사라질까요? 아니, 지금 내란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냥 수사적으로 저희가 고의나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가루가 될 거다, 망할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의사표현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뒤엎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헌재를 공격하자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헌재는 명백히 우리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헌법기관인데 또 서부지방법원 사태와 같이 법원을 쳐들어가자라는 그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거는 엄연히 내란 선동죄로 엄히 다스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대청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대청소가 단순하게 그냥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까지 저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것을 그냥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공동체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저는 그 공안 수사에 의해서 공작 수사, 기획 수사에 의해서 당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뭐 회합에서 모임에서 말 몇 마디 한 것만으로 9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내란 세력들을 역사에 심판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실제로 뭐 내란 선동 혐의자들이 지금 경찰에 고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 유튜브가 이런 글을 올렸네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가스통을 들고 집회를 해야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그야말로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횃불, 가스통, 신나통들이 집회에 등장해야 정상이다. 이런 유튜버들 당연히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고발돼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이런 선동하는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고 정말 씁쓸한 것은 국민의힘 중진들 그것도 법조인 출신들이 이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 나경원 의원, 권성동 의원 지금 당의 중진으로서 중심을 잡아야지 이렇게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선동과 비슷한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김재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김재규 재심 결정 보고 난 다음에 스카이데일리인가요? 요즘 극우 선동하는 매체 있잖아요. 거기에서 플랜 D라고 하는 뭔가 음모가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민주당이 윤석열을 살해할 것이다. 그래서 김재규 재심 결정은 바로 그 살해한 사람도 다시 재심 받아가지고 명예가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음모론을 또 제기하더라고요. 근데 김재규 그 군사법원에서 1, 2심 재판을 받았거든요. 둘 다 사형 선고 받았어요. 상고 이유서를 그 다음에 작성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대법원에 가가지고 최종심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물론 소수 의견이 6명이나 됐어요. 14명 중에서. 근데 상고 이유서에 국민 저항권이 등장합니다. 그 국민 저항권 등장하는데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자의 역성혁명론이나 플라톤의 폭군 정벌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대 봉건 군주정치 시절에도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범하는 폭군은 반드시 절명되어야 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쭉 이제 뭐 프랑스 인권선언이나 이런 것들 쓰면서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항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유지와 기본적인 인권의 수호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지금 윤석열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저항권을 지금 행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무너뜨리고 독재를 꿈꿨던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국민 저항권이 됩니까? 그리고 그걸 헌법 질서에 따라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반박하고 부정하고 법원을 폭동으로 때려부수려고 한 거를 의거라고 얘기하고 헌법재판소를 부셔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세력이 무슨 국민 저항권을 얘기합니까? 폭도입니다. 폭도. 그 폭도들은 엄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법으로 징치해야 다시는 저런 극우 움직임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법부나 수사기관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예, 정말 대청소 기간이지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김준혁 의원 나왔을 때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 최양락 씨가 출연하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정말 놀라워요. 20년 전에 만든 건데 어쩌면 지금처럼 그래서 예능인가 예언인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하나 놀라운 걸 봤어요. 장희빈을 빗댄 건데 또 지금 김건희하고 또 너무 흡사해요. 예현이잖아요. 제 친구들이 요즘에 예현 아니라 전예언으로 바꿔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김영선 명태균 통화 녹취록 됐을 때 명태균이 굉장히 막말하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쩔쩔매는 거 제가 들으면서 이건 분명히 뒤에 김건희가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돼야 이제 김영선 중진 의원이 저렇게 명태균이라는 브로커 그것도 본인이 돈 주고 있는데 김영선이 쩔쩔매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제 녹취록이 딱 공개하니까 친구들이 전예현이 아니라 전예언으로 한번 바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이런 예언이 맞을 때마다 참 씁쓸한 기분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김민전 의원이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세요? 네, 뭐 백골단도 데리고 오더니 이제 또 1인 시위도 하고 막 뭐 다른 의원들도 가세한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라고 그러세요. 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백골단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네. 어디로 갔어? 오늘 그 장도리 만평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백골단이 어디로 가냐면 천공한테 갑니다. 백골단 보십시오. 천공이 상황 바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파면 되지 않습니까? 상황 바뀐다면서 다 사기 아니야. 미신 추방하자. 천공한테 백골단들이 쳐들어갑니다. 예, 참 에휴, 저렇게 주술에 사로잡힌 거 어디까지 해먹었는지 그런 것도 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김건희 특집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0년 전에 그 놀라운 예능인가 예언인가 우리 애청자님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실까요? 혐의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역사가 말해줄 겁니다. 상스럽게 한 말씀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한편 장 씨는 거란의 무속인까지 불러들여 인현왕후의 죽음을 빌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엽기적인 추수령엔 야구 방망이까지 동원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장희빈이 세자가 왕위에만 오르면 한몫 단단히 챙겨주고 우리 남편도 자리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인데요? 놀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희대의 요부인가 권력의 화신인가. 장전하 오늘 그 대백성 이 사과 성명을 내주셨는데 어떤 연유십니까? 백성을 돌보고 나라의 부강에 힘써야 할 국왕이 한낱 여인들이 치맛바람에 국군을 어지럽힌 죄 백성 여러분들께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백성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의 부덕으로 사회에 무리를 빚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그러 용서해 주시고 후세 사람들은 이 일을 경계로 삼으시오. 연산군보다 못한 거죠, 윤석열이가. 너무나 똑같은데. 근데 야구 방망이 저건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고 또 궁궐로 무속인을 불러가지고 또 한몫 단단히 챙겨주겠다. 너무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영상 인터뷰하는데 뒤에 칼 차고 있는 호위무사. 네. 경호처 김성훈인가요? 거기까지 너무나 똑같은데 너무 신기합니다. 역사는 참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진짜 돌고 돕니다. 아니 저 프로그램이 20년 전 거라니까요. 참 놀라워요. 아 그러니까 45년 전에 헝칼 계엄을 지금 선포하는 대통령이니 다시 역사가 돌고 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반세기 전에 계엄을 지금 꺼내는 그 대통령하고 한 하늘 아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홍보 하나만. 아 예. 영화 초원. 영화 초원이라고 제가 시사를 보고 왔거든요. 안진걸 소장이 엑스트라처럼 잠깐 출연하고 또 경찰서장으로 나오는 네, 거. 경찰서장처럼 나오는데 그 초원 시사회에 갔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50대, 60대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냐면 아마 그 민주화운동이라던가 노동운동에 헌신하셨던 그 세대의 공감대도 있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지켜낸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영화 홍보해서 죄송한데 국민들 많이 속상하겠지만 저는 헌재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요일 주불리 안보 특강이 있는 날이죠. 지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 진행 중인데도 와주셨습니다. 주불리 안보 특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김성환 평론가님, 전예원 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